작은 서점. 결국 날씨는 이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캐서린 맨스필드의 소설 가든 파티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딸 로라는 식구들과 함께 성대한 가든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티 준비가 한창일 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로라의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자,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작은 서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취자 초롱이님께서 저도 장유진 작가님처럼 직장에 다니며 소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집필 중에도 읽으시나요? 하셨어요. 저도 제 거 막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서 한창 쓰고 있을 때는 못 읽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이거를 어쨌든 제가 어떤 한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몰입하고 싶어서 다른 거 못 읽겠어요. 근데 지금 시간도 없고 저희 방송 같이 하시면서 네. 계속 글도 쓰고 있는 시간일 텐데 네네. 저희 책 소개해 주시느라고 계속 한 권씩을 가져오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방송이 우리 작가님한테 이게 뭐 집필하는데 좀 이게 중간중간 방해가 되는. 그런데 또 저도 제 거를 쓰고 있는 동안 너무 다른 거를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읽도록 독려를 해주는 요소가 그쵸? 되기도 해요. 네. 나쁘지 않은 소중한 시간으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참 놀라는 게 지금 매주 한 권씩 매주 이렇게 한 작품씩 소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쉬운 일일 줄 알 줄 알 건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작가와 책 이름과 뭐 어디에 수록됐고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세요. 저는 지금 몇 달 지났는데도 왜 그때 그 작가와 책 제목이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정말 다독에다가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보면.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더 찾아보고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오고. 근데 이제 어설피 이제 기억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때 배경에 이런. 그거 뭐였지? 그때 이러면서. 어떻게 찾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때 나오나요? 사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세계명작 할 때. 근데 책장, 제가 보통 종이책으로 본 걸 많이 기억을 해서 네네. 책장을 다 뒤지면 결국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네. 굉장한 작업일 텐데. 네. 아무튼 우리 초롱이님, 우리 장유진 작가님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집필 중에는 저희 작은 서점 때문에 네, 읽게 된다고. 소설을 잘 쓰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책 많이 읽으면 돼요? 자꾸 써봐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화센터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강의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가요? 사실 제가 뭐 문화센터 출신이기도 하고 문학과 대학원도 1년 정도 짧긴 하지만 다녀봤는데 모든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네. 그냥 합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합평. 왜냐하면은 어쨌든 습작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 쓰면은 뭐 마감이라는 게 따로 없을 거잖아요. 네, 네. 뭐 기성 작가들은 이제 마감일 날까지 내가 이걸 줘야 되는데 그냥 합평을 하면 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이날까지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서 완성본이다. 그게 네. 버전 1이든 2든 내고 읽어주는 사람들이 읽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완성이라는 그렇구나. 걸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보고 의견을 듣는 것 그거 다 의견을 다 듣지 않더라도 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나 혼자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쵸. 그냥 이러면은 혼자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완성을 안 해서 그렇지 좀만 더 쓰면은 완성될 거야, 될 거야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미완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걸 누군가에게 독자에게 읽힌다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끊임없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초롱이님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무엇인가요?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수록작 가든 파티입니다. 사실 요게 이제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집인데요. 이제 표제작인 가든 파티 가져왔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이름을 접해서 찾아보니까 1888년생이에요. 네, 뉴질랜드 출신의 단편 소설을 주로 쓰셨고 네. 88년생이 그 88이 아니라 1888년생이시고 네. 23년도에 좀 일찍 돌아가셨고 요 책이 마지막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버지니아 울프랑도 뭐 친구였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시대네요. 네, 친구였는지 몰랐습니다. 뭐 그런 네. 저 인터넷 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버지니아 울프가 네. 캐서린 맨스필드 같은 소설은 아무도 못 쓴다 이러면서 되게 극찬을 그래요? 했다는 맞아요. 저도 그걸 본 것 같아요. 또 약간 궁금한 게 본인이 캐서린 맨스필드가 본인이 자기의 소설을 세 장 안에 갇힌 새가 쓴 소설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뭔가 이게 이제 20세기 초잖아요. 이제 이때 이제 어떤 그 계급 의식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부르주아의 네.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든지 그러니까 내부인으로서 네. 뭐 갇혀 있긴 하지만 자기가 그거를 약간 고발하는 식의 풍자적인 네.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그런 소설을 써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캐서린 맨스필드는 이제 개인적 경험을 또 소설에 많이 녹여내는 작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작품도 그런 류일까요? 네, 캐서린 맨스필드가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뉴질랜드 웰링턴에 살았는데 네. 약간 상류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요소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그때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그런 삶을 그냥 막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게 부르주아적인 어떻게 보면 상류층의 삶을 살면서도 계급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서린 맨스필드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급 문제에 대한 감각이 네. 요 가든 파티뿐만 아니라 여기 수록작 전반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단편 어떤 작품인지 한번 좀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 생애 마지막 책이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투병을 하던 와중에 쓴 소설일 것 같아요. 연도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여기 지금 여러 단편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게 표제작이기도 하지만 가든 파티를 고르신 이유는? 표제작인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고, 가장, 캐서린 맨스필드 하면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라서 가져왔고, 제가 이 소설을 뭐 요번에 읽은 게 아니라 예전에 또 읽었었던 건데,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라서 요걸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내용 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부유한 딱 봐도 상류층이 가든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자이자 초점 인물인 로라가 이제 여성이죠. 이 집의 이제 딸이에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 날에 이제 달뜬 분위기에서 막 펼쳐져요. 그래서 이걸 천막을 어디다 설치할까요, 엄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때 그 인부들이 있잖아요. 네. 천막을 설치해주고 뭐 꽃 같은 걸 막 가져다 주고 이런 인부들이 나오는데 이 로라라는 인물이
그 인부들에게 되게 친근감을 느껴요. 개인적으로 유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나 이런 다른 언니 오빠들은 그냥 뭐 인부고 내 아랫사람이 그걸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로라는 그 인부들이 너무 근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원래는 빵을 버터 바른 빵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손에. 네. 처음에는 이제 인부들이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할 때 얘기할 때 버터 바른 빵을 이제 빵을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창피해 하다가 나중에는 이 인부들의 이 막 땀 흘리고 막 노동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네. 오히려 보란 듯이 빵을 막 우적우적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씩씩하게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나도 너희랑 다르지 그러니까 않다고 막 이러면서 씩씩하게 딱 먹는 거. 부잣집 따르면서 그러니까. 괜히 막 아이, 그런 귀여워라. 것들도 네.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얘기해. 인부들이란 정말 특별하고 멋있다. 같이 춤추고, 이제 일요일 저녁 식사 때 파티에 찾아오는 이런 멍청한 남자애들 말고, 나는 인부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데 왜 친구가 될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계급차별 때문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인부들이 막, 어이! 이러면서 휘파람 불면서, 네네. 어이! 이러면서, 어이라는 말이 막 너무 좋고. 네. 그러면서 빵을 막 먹으면서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도 노동하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그렇게 친근감을 막 느껴요. 네네. 진짜 아까 전에 그 세장안에 갇힌 새가 쓴 소설 같다는 그거랑 지금 일맥상통한다는 그 그쵸.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렇고 그들을 사실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지만 어쩌다 본 그 인부들 그 정말 그 노동의 현실에서 이거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세계인데. 그쵸. 이분들이랑 나랑 너무나 심적으로 통하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계급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네네.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물론 부잣집 딸이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좀 그런 종류고. 그래서 사실 여기 파티를 준비하는 모습까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음식도 만들고 또 피아노 네. 같은 거 막 끌고 와요. 그리고 또 날씨도 또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햇볕이 좋았어요. 막 쫙 네. 비치는데. 아까 첫 문장이 그랬잖아요. 네. 너무 좋은 날씨였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햇볕이 딱 비쳤을 때 이렇게 동그란 점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잉크병 위에 그 동그라미가 떨어져 있고 하나는 은재 사진 틀 위에 있고 그게 너무 막 아름답고 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뜻하고 작은 은별. 그 햇빛이 떨어진 모양 은별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였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꽃을 주문을 하는데 그 하얀 그 백합 있죠. 백합만 한 무더기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문을 하냐면 인부들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꽃을 이렇게 많이 주문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내가 주문한 거 맞아. 때로는 이렇게 쫙 이렇게 백합만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니 이러면서 그야말로 잔칫날이죠. 그야말로 정말 플렉스를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뭐 밴드도 오고 그러지 않나요? 밴드도 네네. 부르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큰 피아노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고드버스 가게에서 또 빵 배달도 막 와요. 네.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크림퍼프 빵 만드는 곳. 그래서 아무도 크림퍼프 빵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이 동네에서는. 다 여기서 사 먹어서. 그것도 막 시키고 요리사가 있어서도 요리사 샌드위치 막 여러 가지 만들고. 정말 딱 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야외에서 그 결혼식 할 때 정말 호텔 케이터링 쫙 깔아놓고. 네, 정말 유명한 가수들 쫙 대기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사실 이 뒤의 내용은 살짝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복선이 그 커다란 피아노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 피아노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거 한번 불러보자 하면서 부잣집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인생은 피곤해예요. 그랬나요? 제목이. 저 이거 그래서 인생은 피곤해. 가사가 눈물과 한숨, 변하는 사랑. 이런 가사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왜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뒷내용을 암시하는 게 아니었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가로서 좀 깔아놓지 않았을까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드버스 가게, 엄청 유명한 빵 가게에서 배달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갑자기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요리사랑 이 집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지금 누가 죽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일로 죽었어? 그랬더니, 여기 바로 아래에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젊은 친구가 사는데, 뭐 이름은 스콧인데 뭐 중요하지 않고 짐꾼이다. 짐꾼인데, 오늘 이제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였나 봐요. 말과 전차가 같이 다니던 이제 그런 시대인데, 말이 전차를 보고 놀래서 날뛰다가 튕겨나가가지고 네. 그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직사를 했어요. 예, 네. 예. 직사를 했는데 로라가 너무 놀래요. 근데 아내와 5 아이가 남겨졌다고 하더라. 예.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로라는 지금 바로 옆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 아랫동네에서 사람이 죽고 아내와 5 아이가 남겨졌는데 파티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티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동네 이제 길 건너에 인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이 파티를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니와 얘기하던 중에 네, 조스가 언니죠. 네. 그래서 싸우다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원에서 죽은 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이제 언니랑 같은 의견인 거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나로서는 그 작은 구덩이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파티를 열 거다. 네. 그러면서 바로 야, 이 모자 예쁘지 않니? 너 한번 써봐. 이러면서 나는 내가 쓰기에 너무 젊은 디자인이었는데 너가 쓰니까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완전히 말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심한 게 아니에요, 엄마.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도 약간 짜증을 냅니다. 그쵸. 네. 로라 너 되게 엉뚱하다 이러면서 엉뚱하다. 우리가 희생해 주리라고 그 사람들도 바라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허황된가? 내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 아무도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너 오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알면서도 너 모자 예쁘다. 그래서 모자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너 모자 쓰니까 스페인 사람 같아. 이게 여기선 칭찬이었나 봐요. 스페인 사람 같다는 네, 것이. 네. 언니가 저는 로라한테 한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너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너 바쁘게 살아야 돼.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 그냥 네 삶에 집중해. 너 행복한 아이잖아. 그거를 정말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모든 가족들은 지금 로라와 않아요. 달리 이 파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티가 그냥 진행이 돼요. 네. 진행이 되고 하는데 또 그 와중에도 우리 로라는 아버지 악단에게도 음료수를 주면 안 될까요?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음료수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파티가 끝납니다. 네. 그러는데 혹시 오늘 일어났던 참혹한 사고 얘기를 못 들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파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 듣긴 들었는데 파티 망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 셰리던 부인, 이 어머니도. 그러면서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분위기가 싸해져요.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제 셰리던 부인 엄마죠. 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거기 애가 뭐 5-6명이라면 뭐 쯧쯧쯧 이러다가 뭐 정말 요령이 없기도 하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요, 이 부인이. 그러면서 그 맛있기로 유명한 크림퍼프 빵과 샌드위치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어요. 손대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바구니에 만들어가지고 남은 거를 좀 싸가지고 이 바구니를 갖다 주자.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좀 먹게 해주자. 그러니까 굉장히 시혜적인 태도로. 네.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또 갑자기 로라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아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동정심을 느끼고 막 파티 그만해야 된다고 난리치더니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구니를 주면서 너가 갔다 와. 이러면서 또 그 백합꽃이 엄청 많았잖아요. 칼라꽃. 그러면서 이거 꽃도 좀 갖다 드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칼라꽃을 보면 감동하더라. 이래요. 상가에 우리가 그렇게 막 예쁜 꽃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파티에 쓰이던 꽃을. 그러니까, 네.
파티 음식 남은 음식을 좀 가져다 주라는 건데 그 나름 이제 뭐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그 짐을 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뭐 그러니까요.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로라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네.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그리고 이게 뭔가 이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왜 신경 써라는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그러고 자기네가 먹다 남긴 음식을 글쎄. 가져간다는 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로라가 너무 가기 싫은데 또 가라고 하니까 가요. 그래서 가면서 아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주죠. 상주인 그 혼자 남은 부인을 만나는데 그 부인을 만나서 여기가 그 스콧 부인 댁인가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하는데 여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요 시대에는 이제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죽은 사람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서양 그 장례 문화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의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마음을 무겁게 하던 그 스콧을 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로라가 한 사람의 죽음을 이제 마주하고 나오면서 오빠 인생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쵸.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원문은 뭐였을까요? 이거 굉장히 그쵸. 저도 궁금해서 네네. 찾아봤어요. 원문이 isn't life 계속 isn't life 하면서 좀 웅얼대다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오빠가 isn't it darling 이렇게 끝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남매들끼리 달링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네. 정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제가 네. 보고 있는 해석판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이 로라에게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태어나서 가장 큰 타인의 고통이라는 걸 접한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참 그 순수한 어떤 정말 심성을 가진 그 소녀의 시점으로 이걸 풀어가는 게 이게 이 소설의 가장 큰 정말 중요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투병 중에 네. 썼던 소설이라 그래요. 이 작가가 네, 그 뭔가 그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해설 같은 네. 뒤에 뒤에 이제 보면은 그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족이 이사했던 그 뉴질랜드 웰링턴에 어떤 티나고리가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캐서린 맨스필드가 자기 일기에 크고 하얀 페인트 칠이 된 네모난 집 네. 그리고 베란다와 발코니가 사방을 둘러쳐져 있었고 집에서 막 항구가 보이고 그 맞은편에 인부들의 헛간이 있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런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이제 재료를 보다가 이거 뭐 계란이랑 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쥐가 아니라 올리브겠죠라고 하니까 맞다 올리브겠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뭔가 심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소설집에 수록된 다른 죽은 대령의 딸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거기서도 뭔가 빵 부스러기가 없는 집에 사는 쥐의 운명에 대해 네.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이 셰리던 부인 어머니가 네.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자라는 생각이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기생충이며 적어도 부자에게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빚졌다는 가정에 기초한다라고 이제 뒤에 보면 각주처럼 네. 해설에 역자의 해설에 네. 나와 있습니다. 딸이 지금 파티 차림 그대로 간 거잖아요.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를 그쵸. 쓰고 가면서 이제 본인은 나중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 딸 아이는 하는데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특히 이제 로라의 가족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왜 그 타인의 슬픔과 상처와 그 아픔을 공감 못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팠었는데 이게 그걸 좀 대변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그쵸.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내가 되게 타인의 상처나 안 좋은 일에 공감을
본인이 안 하면 공감해주는 사람을 조롱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쵸. 심지어 자기가 공감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공감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하잖아요. 네. 이 소설 속의 다른 가족들도 그렇고 너는 좀 애가 왜 이렇게 허황되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현대의 모습과도 겹쳐지면서 맞습니다. 그렇네요. 어떤 순수한 소녀의 시점에서 보면 계급과 어떤 윤리의 문제 굉장히 짧고 그냥 한 에피소드로 가볍게 읽는 단편이었지만 굉장히 묵직한 또 울림을 주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골라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의 남들이 막 예쁘다 했던 그 모자를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저는 사실 가장 좋았어요. 아마 그 작가의 내면이겠죠. 작가의 모습이겠죠.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마 이 로라를 통해서 대변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오늘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제가 아까 그 해설에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OST로 유명한 그 믿음의 벨트라는 이 연주곡인데 저는 이 가든 파티를 보면서 앞에 막 즐거운 파티가 될 것 같았는데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어떤 기생충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의 파티 장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수록작 가든 파티 소개해드렸습니다. 멋진 고전인 것 같아요. 꼭 한번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알라딘 인문과학 MD 김경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롭고 유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유쾌한 주제라고요? 무슨 뭔가요? 책 제목이 유쾌해 보진 않는데. 네, 유쾌한 주제 바로 시체입니다. 유쾌합니다. 아주 유쾌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가지 수식어를 추가하겠습니다. 흥미롭고 유쾌하고 그로테스크한.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죽은 몸은 과학이 된다입니다. 흥미롭고 유쾌하고 그로테스크한 그 책, 시체에 관한 책인데 이게 오늘 그 과학책인가 봐요. 그죠? 네. 시체를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책. 근데 벌써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은 메리 로치라는 미국의 여성 과학 저술가의 책이고요. 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쾌한 과학 저술가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글을 재미있게 쓰는 분입니다. 죽은 몸은 과학이 된다는 이분의 첫 책이자 대표작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네. 한국에는 스티프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출간되었다가 절판되었었고요. 네. 최근에 다시 복간되어 나왔습니다. 다시 나온 책이라고요? 다시 나왔어요. 네. 혹시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영화네. 네. 이 영화가 B급 영화 중에서도 특이하다고 소문난 코미디 영화인데요. 네. 영화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 역할을 맡았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역할이냐면 시체로 나와요. 대사도 없겠네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행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행크가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부림칠 때 해변에서 누군가가 떠내려오는 걸 발견합니다. 네.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달려갔는데 시체예요. 이 시체가 다니엘 레드클리프입니다. 네. 보통의 영화라면 여기서 좌절하고 끝나겠지만 이 영화가 보통 영화가 아니거든요. 행크가 이 시체와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상당히 이상하긴 한데요. 이 시체의 몸을 이용해서 갖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몸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시체를 보트처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렇겠어요. 정말?
네. 팔을 도끼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입안에 돌을 넣어서 따발총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여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 칼의 이름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제목이 스위스 아미맨인 영화고요. 사실 역하고 불편하고 또 죽음과 시신에 대해서 선을 넘는 농담이라고 보실 수도 약간 있는데 좀 느낌이. 그렇죠. 그래도 이 영화에 매니아 팬층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상도 여러 개 받았거든요. 이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영화를 떠올렸어요. 이 책도 죽은 몸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영화 스위스 아미맨에 과학을 더하면 책 죽은 몸은 과학이 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죽은 몸의 활용이다. 뭐 영화야 코미디 영화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죽은 몸의 활용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으스스한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식의 활용을 말하는 건가요? 앞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학수사라는 것 있잖아요. 그 살인 현장에서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봤을 때 밝혀내는 것들 있죠.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죽었는가, 어떤 흉기에 의해서 당했으며 직접 사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면 시신이 얼마 정도의 시간 만에 어떤 식으로 부패되는지, 이게 뭐 15도에서 20도에서 30도에서 각각 몇 시간 만에 부패되는지,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떤지, 또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그게 지금은 뭐 당연히 데이터로 있겠지만 그 데이터 어떻게 만든 걸까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안전벨트가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몸을 막아야 내장을 파열시키지 않고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인간 모형의 마네킹만으로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런 의문들이 지금 책에 있는 거죠? 또 재밌네요. 우리 문과생들은 보통 과학수사라고 하면 세포 몇 개 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문과생이시죠? 문과생입니다. 저는 약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인체에 대한 과학이라는 것이요. 결국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험들을 실제로 시체로 하고 있고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는데 꼭 밝혀내야만 하는 과학적 사실들, 데이터들, 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은 그런 내용에 대해 다룹니다. 의학대학의 해부학 실습 현장, 시신의 부패를 연구하는 현장, 자동차에 이 시신을 태워서 충격 실험을 하는 현장, 그리고 총기 사용과 방탄복의 안전 관련 연구를 하는 현장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게 들을수록 점점 그로테스크해지죠. 뭐 총기 사용과 방탄복의 안전 관련 연구의 경우엔 목적이 그런 거죠. 방탄복을 입었을 때 총알을 맞잖아요. 그게 인체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지 실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실험들이긴 한데 좀 얼핏 들으면 좀 납득이 좀 이상한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가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조금 놀라운데요? 저도 책을 펴기 전에는 상상이 잘 안 갔는데요.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지금의 과학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영국의 HBO 드라마 중에 셜록을 보면 셜록이 맨날 냉장고 속에 죽은 사람의 머리나 손가락 같은 걸 넣어두고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설정이 좀 셜록의 과도한 괴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실험이 늘 이루어져 온 것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책의 3장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 연구소라는 거창하고도 모호한 이름의 연구소에서는 사체를 땅속에 얕게 묻기도 하고 콘크리트 상자에 넣기도 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넣기도 하고 인공 연못에 넣기도 하고 비닐봉지로 싸기도 한다. 말하자면 살인자가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할 만한 일은 다 해보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 책은 꼭 그런 과학적 실험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다루는 책은 아니고요. 범위를 조금 더 넓힙니다. 범위를 더 넓힌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이상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너무 중요한,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마음이 복잡해요. 좀 심란하시죠?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심란한 지점까지 갑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실 딱 과학 연구라기보다는 우리 죽은 몸에 대한 조금 광범위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이 책의 여정이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실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해부학, 이게 또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왜요? 왜 그런 거죠? 해부학의 역사에 너무 나쁜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 학문들의 지위나 상황이라는 것이 역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해부학의 경우 1800년대에는 시체가 부족했대요. 네. 그래서 땅에 파묻은 시체를 훔쳐서 해부학자들에게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불안당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체를 사서 연구를 한 해부학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의사 겸 해부학자인 에스틀리 쿠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쿠퍼는 자신의 연구 앞에서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환자 중에 특이한 병증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네. 이 심부름꾼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시체를 파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 가족들 몰래 파오라고요. 네, 너무 섬뜩하죠. 이때는 시체의 도굴이 매우 성행했기 때문에 무자들은 무덤을 파내지 못하게 하는 잠금 장치 같은 걸 비싼 돈을 주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도로 아니 자기 환자였던 사람인데 그 시신을 시체를 도굴시켜서 또 몰래 가져와서 그걸 해부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삐뚤어진 욕망인데요. 그렇죠. 황당한 건 그런 무덤의 도굴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 업체의 가장 큰 고객이 해부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벌였으면서 자신들의 무덤은 파헤쳐지지 않게 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거죠. 네. 너무하지 않나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녹스라는 해부학자가 여인숙을 운영하던 부부에게서 해부학용 시신을 샀습니다. 네. 녹수가 값을 비싸게 쳐주니까 이 부부는 시신을 계속 만들어서 가져다 팝니다. 시신을 만든다고요? 이 부부의 여인숙의 묵은 손님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해. 녹스는 이들의 살인을 알면서도 계속 시신을 샀습니다. 결국 이들의 만행은 들통났고 부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해부학의 역사의 뭐 한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게 진짜 다 사실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오늘은 또 이상하게 다른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마치 사실이 아닌 것 같은 프랑켄슈타인 소설 원작과 한국 창작 뮤지컬의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뮤지컬에서는 주인공인 빅터와 앙리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연구를 하면서 죽은 사람의 몸이 필요했는데 장의사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구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의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이들에게 팝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웃들이 알게 되고 앙리와 빅터가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몰려서 결국 앙리가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교수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게 그저 극적인 서사로 지어낸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뮤지컬을 볼 때랑 이 해부학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고 볼 때 기분이 이제 좀 다르실 거예요. 에스틀리 쿠퍼나 로버트 녹스의 이야기가 겹치죠. 현실이 소설보다 더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 과학의 이런 의학 법의학 같은 거에 관심 많은 사람 아니면 여름에 그냥 너무 더워서 약간 공포 어떤 특집으로 읽는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충격적인 뭐 많은 사건들이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해부학에 관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역사 중에 있었던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은 의대나 병원에서 해부를 할 때 시신을 기증해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한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적혀 있습니다. 네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문이 드는 게 처음에 이 책 소개할 때 흥미롭고 유쾌한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MD님 이건 전혀 이렇게 막 흥미롭고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혹시 저랑 취향이 너무 다르신 분 아니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섭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주얼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어떤 사회적으로 그어진 선을 훌쩍 넘어버리는 주제를 큰 거부감 느껴지지 않고 흥미롭게 심지어 유쾌하게 써낸 것은 저자인 메리 로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냐면요. 메리 로치가 일반인,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연구의 현장들을 매 장마다 찾아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 책 안에서 저자가 자신을 숨기지 않고요.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씁니다. 네. 그런데 메리 로치가 약간 굉장히 솔직하고 웃깁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는 이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는 메리 로치 반응까지 함께 보게 되니까 한번 체망에 거르는 것처럼 충격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쾌하다는 의미시군요. 네, 사실 시체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광경, 그것이 비현실적이잖아요. 네네.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서 오는 충격을 메리 로치라는 웃긴 체망에 걸러서 보는 게 약간 시트콤 같은 분위기를 만든달까요? 네. 물론 책에 있는 내용들은 뭐 시트콤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잘 취재된 내용이 있지만요. 저자가 좀 유쾌한 성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이 작가의 어떤 그 유쾌함으로 한번 이렇게 걸르는 입장에서는 우리 독자들은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윤리의 문제가 엮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논쟁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에서도 윤리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책의 초점은 인간의 죽음이나 사체에 대해서 철학적 고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체를 활용하는 과학의 현재에 대한 취재에 있으니까 네. 이 주제를 다루는 데는 저는 저자의 이론 온도가 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시신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죽음이나 시신을 보는 관점이 일반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시체를 그냥 사물로 봐요. 뭐 이렇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엄숙하고 진지하지만 이게 내 눈앞에 시체를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사고가 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영혼이 떠난 네. 몸은 그냥 정말 껍데기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태도나 이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뭔가 사회적 규범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네. 군인들의 전투복의 안정성을 위한 폭파 실험을 하는 네. 이 폭파라는 것은 시신의 폭파 실험을 말하는 건데요. 해리스 중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메리 로치가 이 해리스 중령에게 이 실험들을 보다가 혹시 당신의 신체를 죽고 나서 연구에 기증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같은 실험이라도 내 네. 몸을 이렇게 해부학 연구에 기증하는 거랑 폭파 실험에 기증하는 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해리스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적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그는 아주 환영이라는 듯 대답했다. 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죽고 나면 그대로 저기다 매달아서 터트려버려. 이런 문장들이 정말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네, 정말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난감한데 네, 이 책 보니까 이게 한 400페이지 네.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내용이 죽은 몸의 쓰임에 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네. 죽음의 과학적 가치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슬며시 이제 작가의 어떤 유머까지 좀 곁들인. 네. 이게 근데 어떤 우리 윤리적인 어떤 잣대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네. 그건 좀, 예, 그죠? 해서 네, 읽어야 될 필요성은 좀 느껴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죽은 뒤에 몸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보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죽음 그리고 영혼이 소멸된 뒤의 몸 이런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대화의 주제로 삼기 쉽지 않은 주제이고 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딱딱하고 좁은 바운더리 내의 개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책이 한 번씩 우리 개념을 뒤흔들어 버리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이 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이 묶여 있을 때는 묶여 있는 줄도 모르니까요.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읽으면서 또 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데에 이 책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흥미로운 책을 오늘 또 소개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죽은 뒤에 남은 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파격적인 책.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죽은 몸은 과학이 된다. 이 과학의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좀 받아들인다면 너무 윤리적으로 또 접근하면서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죽은 몸은 과학이 된다. 메리 로치라는 작가의 책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경영 MD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